지난 10일입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의 어머니는 결국 숨졌고 중상을 입은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나흘 전 A씨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부터 그 가족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 법도 만들었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거리낌이 없는 모습인데요. 연이은 스토킹 범죄, 그것도 데이트 폭력을 넘어 보복성 잔혹 범죄가 가족으로까지 향하면서 그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슈 오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소장이신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연인의 가족을 향한 범죄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살인의 동기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분노적 살인, 뭐 두 번째로는 계획적 살인, 세 번째로는 쾌락적 살인, 네 번째로는 뭐 동일시적 살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자신이 지금 성폭행 가해자다라는 신고에 의해서 분노가 발생하였고 그 분노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분노 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아까 말했던 분노적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원한이나 치정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그런 살인이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분노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앙심을 품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세모녀 사건도 있고 제주에서도 일어났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자신이 어쨌건 어떤 원한 또는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그 당사자가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같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제 분노나 원한의 대상을 결국은 이 가족들에게까지 전이를 시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도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원한이나 분노의 대상으로 동일시하게 돼서 결국은 그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사자한테 원인을 갖는 것은 뭐 그것 역시도 용납이 안 됩니다만 가족과 어떻게 동일시가 되는지가 잘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 당사자인 가해자에게만 보복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상당한데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사람들이 보통 스토킹과 연관돼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스토킹으로 신고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그 소유하고 또 이 소유가 빗나갔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분노가 상승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집착이 잘못됐을 때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직접적으로 저질러야 되는데 그 주변인들까지 자신의 원한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여성이 또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스토킹 처벌법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스토킹으로 신고가 된 사안이 아니에요. 이전에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지금 딸이 4일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에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추적도 해봤지만 이제 충남 모처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구에서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같이 이제 있는 그 내용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됐으면 여기에 이제
지금 피해자, 그러니까 신변 보호 요청한 피해자와 그 주변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이 되지는 않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자신이 아까 성폭행 및 감금 당했다는 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여기서 경찰이 신변 보호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문제가 또 되는 궁금한 거죠. 건 네.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납치 감금을 당하고 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네. 모르겠습니다. 그 스토킹 가능성은 당연히 경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그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 신변 보호 지침에 의하면 가족 및 친족 또는 주변 사람까지 다 보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또는 피해자 집 주변을 순찰한다든지 또는 100m 접근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도 이게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10월에 시행됐잖아요. 시행됐을 때 그 매일 신고되는 건수가 신변 보호 조치라든지 신고 건수가 25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4배에 달한다는 거죠. 100건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도기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지금 지침이라든지 또는 예산 장비라든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허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경찰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 사안이 사실은 깊게 들여다봤을 때는 스토킹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그 가해자를 여기서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훈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둘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분들, 신청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신이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지켜달라,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 재량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위험에 대한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찰이 좀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다 아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도 예를 들어 경찰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긴급성과 상당성과 중대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찰이 만약에 재량적으로 잘못 해석했을 때는 직권남용으로 경찰이 오히려 뭐 소송을 당한다든지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권력 그렇죠. 사실 뭐 사용이다.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긴 해요. 경찰이 만약에 어떤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집행을 했을 때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가족이 신고를 했었을 때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신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위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사안에서 지금 이 사안이 더 중대한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경찰이 좀 판단을 하고 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좀 분명히 보이는 짧게 것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네. 법이 생긴 것도 지금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좀 막으려면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지금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 요건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해자 제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그죠?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자칫
그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과도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권과 지금 범죄자의 그 중대 범죄 우려성에 대한 그 어떤 비례의 원칙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법 조항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범죄들이 보면 법의 좀 허점을 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저번 달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100m 접근 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지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해자가 추적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계획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뭐 예를 들어 흥신소를 통해서 알았다는 지금 얘기가 있고요.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그 다음에 그 공동 출입문 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것도 출입하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번호를 자기가 지금 보고서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흉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이 있던 그 충남 집에서 가져갔던 흉기가 있고 또 그 범행 장소 인근에서 또 흉기를 구입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보복 범죄, 그러니까 보복살인 또는 이제 계획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이 제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뭐 즉각적인 아까 말했듯이 뭐 중대성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경찰이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또는 뭐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라든지 뭐 피의자 입감 신청 등을 법원에 한다든지요. 또는 보다 뭐 적극적인 그렇죠. 적극적인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인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파고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되게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